간병인으로 들어간 집, 재단 위 사진이 나였는데 엄마, 배고파요. 편의점. 앞에서 추위에 떨던 그날, 민지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불과 5km 떨어진 곳에서 윤소희는 딸의 재단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 스토리가 시청자분들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그 차가운 겨울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비가 얼음처럼 차갑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5살 딸 서하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에서 저희는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이혼이 최종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남편 최진혁과의 3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이었습니다. 진혁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집도 차도 저축도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3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진혁은 서하의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애 데리고 새 출발하고 싶어. 미안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공장 일자리를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하와 함께 서울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21살에 고아원을 나올 때까지 저를 찾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진혁의 눈치를 보느라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저희는 15,000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서하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서하야. 엄마가 뭐라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능한 엄마였습니다. 딸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종이였습니다. 비에 젖어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간병인 겸 가사도우미 구함.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중증 환자 케어. 숙식 제공. 아동 동반 가능. 월 400만 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을 찾습니다. 숙식 제공. 아동 동반 가능.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3% 남아 있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간병인 자리.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면접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오세요. 비를 뚫고 달렸습니다. 서하를 업고 이태원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 5시 저희는 낡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적산가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듯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건물. 담장에는 담쟁이 넝쿨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나무 대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동백나무에 붉은 꽃이 한두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박수진.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축 늘어진 머리, 등에 업힌 아이. 들어오세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모든 창문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만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서준 할아버지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3년째예요.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세요. 간병이 쉽지 않아요. 그녀가 저를 안내한 곳은 1층 구석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좁지만 깨끗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따뜻했고 비가 새지 않았고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식사 준비부터 시작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아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옷장에 깨끗한 수건과 담요가 있었습니다. 서아를 감싸고 저도 그 옆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미한 조명 속에서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여자아이. 아이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왼쪽 손목. 거기에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반점.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제 왼쪽 손목으로 갔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은 모반이라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이겠지. 세상에 나비 모양점을 가진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햇살만이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환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는 소리에 민감하세요. 문을 열자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였습니다. 침대에 이서준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하지만 눈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도와드릴 오민지입니다. 서준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깜빡였습니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한 번 깜빡이는 건 예스예요. 2번은 노. 할아버지는 그렇게 의사소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씻기고 침대 시트를 갈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식사를 보조하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할아버지를 돌보고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서아와 함께 작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아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고 매일 밥을 먹고 작은 정원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식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연한 죽과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햇살이 따뜻해요.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서준 할아버지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예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햇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벽 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방에서 본 그 사진과 똑같은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 저 아이는 제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소희. 이 집의 주인이자 서준 할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수척했지만 우아했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과 주름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 식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다가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액자를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진 속 아이는? 소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서민아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전에 사라졌어요.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놀러 갔었어요. 미나는 8살이었죠. 장난감 코너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옆 매장에서 옷을 보고 있었고요. 단 5분. 딱 5분만 한눈을 팔았어요. 소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미나가 없었어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백화점 전체를 뒤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CCTV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나는 그냥 사라졌어요.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탐정도 고용했어요. 전국 고아원을 찾아다녔어요.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도 등록했어요. 하지만 28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무너졌어요. 자책했어요.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 내 잘못이다. 매일 그 말만 하다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침대에 누운 서준 할아버지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왼쪽 손목에 특별한 테버스 마크가 있었어요.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 그게 유일한 특징이었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왼쪽 손목, 나비 모양, 붉은 반점. 제 손이 저절로 제 왼쪽 소매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그냥 우연. 소희는 액자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보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 집의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할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서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하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원에서 꽃을 보며 노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 서민아, 그리고 그 아이의 왼쪽 손목에 있던 나비 모양 반점. 제 손목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일 뿐이라고 저는 계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반점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 씨, 일어나세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미나 양이 사라진 날이에요. 28년 전 오늘. 제 심장이 조였습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음식을 준비하신대요. 매년 이날이면 그러세요. 미나 양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리죠.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수진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사모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조심하세요. 오늘은 사모님이 특히 예민하실 거예요. 오전 10시 소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지 씨. 네, 사모님. 오늘 미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 거예요.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소희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신선한 야채, 고급 과일들, 특별히 주문한 전복과 전어. 모든 재료가 최고급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벌 수 있는 돈으로도 이 재료들을 다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그리고 미나가 제일 좋아하던 잡채. 저희는 함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줬어요. 미나가 그 맛을 너무 좋아했죠. 그녀가 된장을 풀고 육수를 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늘은 갈지 말고 다져서 넣고요. 청양고추는 통으로 넣지 말고 반으로 갈라서 넣어요. 그리고 소희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추를 조금 넣어요. 시금치 대신 부추. 미나가 시금치를 싫어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이 동작들을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 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불 조절 좀 부탁드려요. 네, 사모님. 소희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된장찌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늘을 더 다지고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고 부추를 한 줌 추가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불을 끄고 잠시 식히면 돼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작은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미나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나물들, 과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찌개. 소희와 수진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준 할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제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었어. 오늘도 기다렸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평생 널 기다릴 거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그녀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민지 씨,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뭘 더 넣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사모님이 하시던 대로.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맛. 마늘을 갈지 않고, 다져서 넣고, 청양고추를 통으로 넣지 않고, 반으로 갈라서, 부추의 양도 딱 이 맛. 소희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 미나가 좋아하던, 내가 특별히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던 서준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소희는 숟가락을 놓고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놀람, 그리고 희망. 수진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제가 실수를 한 건가? 하지만 왜 제 손은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왜 저는 그 맛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서아가 곤히 잠든 옆,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맛.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그 순간. 소희의 놀란 눈빛.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때 챙겨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플라스틱 통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작은 헤어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무 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주신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야. 내 부모님을 찾을 단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흰색 블라우스. 미나의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손목에 흐릿하게 보이는 붉은 반점. 저는 제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달빛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헤어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재 헤어핀이었습니다. 세월에 약간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나에게. 엄마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나. 서민아. 말도 안 돼. 이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가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 서민아가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아원 선생님은 제가 8살 때 고아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제 가장 오래된 기억은 고아원의 하얀 침대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기억이 없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헤어핀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소희에게 이걸 보여드려야 할까? 하지만 만약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사기꾼으로 몰리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헤어핀과 사진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보자기로 싸서 옷장에 숨겼습니다. 발소리는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제 왼쪽 손목에 나비 모양 반점이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반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는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민지 씨. 네, 사모님. 앉으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희도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제 된장찌개 맛이 정말 우리 미나가 좋아하던 그 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 아니에요. 소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정확했어요. 그녀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 고아원에서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살 때 고아원에 가셨어요? 8살이요. 하지만 그 이전 기억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제가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서울역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경찰이 저를 발견했고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들었어요.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8년 전쯤이라고 들었어요. 소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지 씨, 혹시 손목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왼쪽 손목.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미나와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소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할 수 없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 해요.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우리 미나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는 소희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소희와 저, 그리고 수진이 함께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서 DNA를 분석하면 돼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면봉으로 제 입 안쪽을 긁었습니다. 소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소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 아니, 혹시 내가 정말 미나라면 2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고아원은 따뜻한 곳이 아니었어요. 항상 외로웠고, 항상 왜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1살에 고아원을 나왔어요. 혼자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그러다 진혁을 만났어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결혼 생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혼했죠. 소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사모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민아입니다. 저는 이 가족의 잃어버린 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결과가 나올까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만약 제가 미나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소희도 초조해하고 계셨습니다.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 할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7%.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녀가 맞습니다. 소희는 결과지를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나, 우리 미나. 그녀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28년 만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오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민아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서준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결과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나예요. 아버지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예스. 그리고 그의 손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꽉 쥐려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28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서.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 불고기, 잡채, 그리고 된장찌개.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나야, 28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매일 밤 꿈을 꿨어. 내가 돌아오는 꿈. 저도요, 엄마. 제 기억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맛.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미나가 돌아왔으니까 이 집도 다시 밝아질 거야. 서하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서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야. 서하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서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집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호적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다시 서민아가 되었습니다. 서하도 정식으로 외손녀로 등록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어두운 커튼은 다 걷어내자. 밝게 살자. 커튼이 걷혀지고 햇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아진 집이었습니다. 제 방도 새로 꾸며졌습니다. 벽지를 바꾸고 새 가구를 들였습니다. 서하를 위한 작은 책상도 놓였습니다. 미나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행복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딸을 되찾은 기쁨 때문인지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에도 의욕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에요. 환자분이 살아갈 이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건 내 아버지 회사 지분이야. 원래 내 거였어. 엄마, 이건 받아. 그리고 좋은 일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고아원에서 자랐잖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야. 그 아이들을 도와줘.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서하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미나야, 28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줄 수 있어?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친구들과 함께 했지만 항상 느껴졌던 공허함. 21살에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아가던 힘든 날들. 진혁을 만나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 그리고 서아를 낳고 엄마가 되었던 일. 이혼 후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이 집에 오게 된 이야기.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아버지의 입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음, 미, 안. 아버지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달빛 아래서 아름다웠습니다. 28년 동안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피는 피를 알아본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서미나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자립을 도와주고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제가 자랐던 고아원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에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민지야? 아니, 미나? 네, 선생님. 저예요. 가족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28년 동안 너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는데. 저희는 고아원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도 여기서 살았어요? 응, 오래전에. 너처럼. 언니는 부모님 찾았어요? 응, 찾았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야.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고아원을 나오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내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도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떠드셨습니다. 자, 우리 미나가 만든 된장찌개야. 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미나가 만들었는 걸.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나야,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28년 동안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엄마가 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저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 정원에는 동백꽃이 만발했습니다. 한때는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도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치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미나.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28년간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피는 피를 기억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손목에 나비 모양 반점이 햇살 아래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귀환이었습니다.